1993년 9월 경북 운천군은 가을 정취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산골 마을 특유의 고요함이 흘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목사는 목사관 앞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으며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45살의 그는 이 작은 교회를 맡은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성격이지만 다소 소심한 면이 있어서 마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피해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장도연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목사관 안에서 아내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8살인 한지연은 센스 있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방송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숙했어요. 응, 6시쯤 오신다고 하셨어. 최영석은 가위질을 멈추고 답했어요. 장도연과의 만남이 내키지 않았지만 지역개발위원장이라는 그의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김명숙 여사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63살의 김명숙은 교회 권사이자 반상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버릇과 습관까지 기억하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또 장도연 집에서 소리가 나네. 김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장도연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장도연의 집안에서는 또 다시 격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19살 장내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반항적이고 예민한 성격의 그녀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말은 안 듣고. 예비역 대령 출신인 장도연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딸을 꾸짖었어요. 58살의 그는 지역개발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비자금 관리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만 좀 해요. 장도연의 젊은 아내 홍미라가 나섰어요. 33살인 그녀는 20살 연상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홍미라는 마을에서도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야. 장도연은 아내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부부 사이의 냉랭함은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이상우가 이제를 세우고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35살의 떠돌이 화가인 그는 한 달 전부터 이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늘 낡은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어요. 저 화가 양반 참 이상해.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수군거렸어요. 홍미라 씨와 자주 얘기하던데 괜찮나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지곤 했습니다. 이상우는 붓을 들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서동석 박사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40살의 고고학자인 그는 이 지역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깔끔한 인상의 서동석은 가방에서 조사 도구들을 꺼내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여기가 그 유적지군. 서동석은 혼잣말을 하며 땅을 살폈어요. 이곳에는 고려 시대 절터가 있다는 학계의 추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연이 추진하는 개발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였어요. 박사님, 오셨네요. 김명숙 여사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서동석의 조사 작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옛날 기와 조각이나 토기 같은 걸 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장도연 위원장님이 이 일을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김명숙의 말에 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각 집 안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서재에서 검은색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비자금 관리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이 알면 장도연은 중얼거리며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홍미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상우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억눌린 결혼 생활 속에서 그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장내나는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내 아빠일까?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목사관에서는 한지연이 내일 봉사 모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을 방송용 멘트도 미리 녹음해둬야 했습니다. 여보, 방송 시간 확인해 봤어요? 응, 내일 오후 6시에 15 나가고 그 다음에 봉사 안내 멘트 나가면 돼. 최영석은 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장도연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김명숙 여사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오랜 경험으로 그녀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얽혀 있어. 장도연 그 사람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갈등과 원한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 언젠가 큰일 날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그 말은 예언처럼 마을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린 마을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목사관 거실에서는 한지연이 내일 봉사 모임을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을 방송용 카세트 테이프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장도연 위원장님 곧 오실 텐데 서재 정리 다 했어요? 최영석은 서재 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응, 다 했어.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시는 걸까? 한지연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최영석의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개발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서동석 박사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한지연은 마을 방송용 멘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오후 6시 정각에 라디오 15가 나간 후 봉사 모임 안내 방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내일 봉사 준비가 많은데 방송을 좀 일찍 해둘까요? 그녀는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5분 늦게 가던 시계였는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시계 이상하네. 평소보다 훨씬 빨라져 있어. 한지연은 라디오를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벽시계가 정확한 시간보다 15분이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장도연입니다. 최영석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장도연은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도연은 인사를 나누며 목사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재로 가시죠. 최영석이 안내하자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서재로 향하는 동안 한지연은 거실에서 방송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목사님, 서동석이라는 고고학자가 마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화재 조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석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장도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 개발 계획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방해가 된다면 장도연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어요. 최영석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지연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도연은 손을 저었지만 한지연은 이미 서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장도연의 서류 가방 근처에 떨어진 검은 수첩에 머물렀습니다. 어머, 수첩이 떨어졌네요. 한지연이 수첩을 집어드는 순간 몇 장의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종이들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장도연은 당황하며 종이들을 재빨리 주워 담았어요. 하지만 한지연은 이미 그 내용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김명숙 여사, 서동석 박사, 심지어 이상우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한지연은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본 것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연은 서류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최영석을 바라봤어요. 목사님, 우리 대화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동석 박사 문제는 목사님이 잘 아시리라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도연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불편한 기분만 남았습니다. 장도연이 떠난 후 한지연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그 수첩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응? 무슨 수첩? 장도연 위원장님 가방에서 떨어진 검은 수첩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연의 말에 최영석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떤 사람들 이름? 김명숙 여사님, 서동석 박사님. 그리고 숫자들도 많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연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비자금 관련일까요? 최영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을에서 장도연의 비자금 관리에 대한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 장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일 봉사 안내를 위해 준비해둔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재에서 회의나 연습 녹음할 때 쓰던 헌 테이프를 재활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방송 시간을 바꿔야겠어요. 봉사 준비가 많아서 좀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지연은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만지작거렸어요. 원래는 정확히 6시에 라디오 15가 나간 후 안내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10분 정도 일찍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최영석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작은 변경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은 마을 방송용 재생장치를 점검했어요. 내일 오후 6시가 되기 10분 전에 미리 재생 버튼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15가 나가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생 버튼을 테스트로 살짝 눌러보는 순간이었어요. 서재 벽시계의 초침이 미묘하게 빨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조급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네. 한지연은 혼잣말을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겼어요. 시계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곳곳에서는 내일을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검은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목사관 서재에서는 최영석이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장도연과의 대화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 그 수첩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궁금했어요. 벽시계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 6시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이미 뒤틀리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한지연이 준비해 놓은 방송 카세트 테이프는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이 작은 테이프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구름이 두껍게 낀 하늘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최영석은 목사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벽시계를 바라본 그는 깜짝 놀랐어요. 시계가 평소보다 상당히 빨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한지연이 시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라디오 시간과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최영석은 라디오를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벽시계가 15분이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치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였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김명숙 여사가 빨래를 걷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기가 무거워. 김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체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집에서는 또 다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내나가 아버지와 격하게 다투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들렸습니다. 아빠는 왜 제 친구들까지 간섭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글러먹었으니까 그렇지. 장도연의 고함 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홍미라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미라야, 너도 뭔가 말을 해. 장도연이 아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홍미라는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해요. 뭐라고? 장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홍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맞섰습니다. 레나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해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김명숙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은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마을 어귀에서는 이상우가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멈췄어요. 장도연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홍미라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서동석 박사는 발굴 예정지를 조사하며 땅을 파고 있었어요. 40살의 그는 이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사님, 뭔가 나왔나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물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서동석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장도연과의 갈등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제 목사관에서 있었던 일을 김명숙 여사로부터 들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한지연은 방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여보, 방송 시간이에요. 한지연이 남편에게 알렸어요. 최영석은 서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해. 한지연은 마을방송 장치 앞에 앉았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정확히 6시에 누를 버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좋아, 이제 시작하자. 한지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라디오에서 15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실제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는 15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한 시간으로 받아들였어요. 목사관 서재의 벽시계는 이미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시간의 혼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장도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 방송을 들었어요. 15가 울리자 그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시계와 방송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가 고장났나? 장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검은 수첩을 다시 꺼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적힌 숫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서재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장도연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레나냐? 미라냐? 장도연은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어요. 문 뒤에서 들려오는 것은 발걸음도 아니고 말소리도 아닌 묘한 마찰음이었습니다. 김명숙 여사는 집 앞에서 빨래를 개다가 귀를 기울였어요. 마을 방송에서 나오는 15 소리를 들었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벌써 6시?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직 5시 5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분명히 6시 15가 나왔어요. 이상하네. 방송 시계가 빠른가? 김명숙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장도연 집에서 나는 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상우도 그림을 그리다가 멈췄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들리던 장도연 집의 다툼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정적이었어요. 서동석 박사는 발굴 작업을 멈추고 마을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목사관 서재에서 최영석은 설교 원고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여러 소리들이 들렸을 텐데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지연은 방송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15와 함께 봉사 안내 멘트까지 무사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방송 끝났어요. 수고했어. 최영석은 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벽시계를 다시 바라보니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서재에서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어요. 문 뒤에서 들리던 마찰음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장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마을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바람에 실려온 것인지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마을의 시계들은 모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송 15를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을 전체를 감쌌어요. 조용한 정적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정적이 순식간에 깨졌어요. 탕! 총성이 목사관 서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 마을의 조용한 공기를 갈라놓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한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최영석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다가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총성이 자신의 집, 그것도 서재에서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지연은 이미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고리를 잡기를 주저했어요. 김명숙 여사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어요. 오랜 경험으로 그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총소리야. 그것도 목사관에서. 그녀는 급히 빨래를 바구니에 담고 목사관 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5분이었어요. 분명히 라디오 15가 나간 후 5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상우는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총성이 들린 방향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는 화구를 급히 정리하고 목사관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서동석 박사도 발굴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총성이 울린 후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봐야겠군. 그는 삽을 내려놓고 목사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최영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장도연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슴팍에는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 한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최영석은 재빨리 아내를 서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해. 최영석은 조심스럽게 시신에 다가갔어요. 장도연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벽시계에 머물렀어요. 시계는 정확히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조기 15가 막 끝난 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최영석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장도연의 발 옆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서였어요. 내 모든 불행은 서동석 때문이다. 그가 내 인생을 망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한다. 필기체로 쓰인 유서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장도연이 평소에 쓰는 문체와는 달라 보였어요. 밖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명숙 여사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장도연 위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최영석의 답에 김명숙은 깜짝 놀랐어요. 곧이어 이상우와 서동석 박사도 목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네, 총에 맞아서. 최영석이 대답하자 서동석 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유서 같은 건 없었나요? 있어요. 여기. 최영석이 유서를 보여주자 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이상합니다. 제가 장도연 위원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이요? 김명숙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문화재 발굴과 개발 계획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까지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동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연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곧 오상규 반장이 부하 직원들과 함께 목사관에 도착했어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오상규는 40살의 지방수사과 형사반장이었어요. 성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재에서요. 최영석이 안내하자 오상규는 서재 안을 살펴봤어요. 시신과 권총 그리고 유서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살이군요. 유서도 있고. 잠깐만요, 반장님. 서동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유서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장도연 위원장과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상규는 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는 서동석을 쏘아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뭔가 했다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서동석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오상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유서에 이름이 나온 이상 용의자로 봐야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서동석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오상규는 단호했어요.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여사는 조용히 현장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녀의 예리한 눈은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시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간이요? 네, 벽시계는 6시 5분을 가리키는데 라디오 15는 이미 울렸어요. 그런데 15 이후에 총성이 났다고 하잖아요. 김명숙의 지적에 오상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계가 고장 났겠죠.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김명숙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습관까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상규가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디오 15가 나간 후 5분쯤 지나서 총소리를 들었어요. 김명숙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정도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상우도 동의했어요. 15후 총성. 명확하네요. 오상규는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총성이 15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동석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상규는 유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이상우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죽음에 대해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앞섰어요. 홍미라와 장래나는 아직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기억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명숙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직감이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상규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동석을 연행할 준비를 했어요. 유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뒤틀린 시간과 조작된 증거들이 얽혀 있었고 진짜 범인은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은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서동석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상규 반장은 유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자신만만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장도연 위원장과 무슨 일이 있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었어요. 서동석은 지친 얼굴로 답했어요. 밤새 조사를 받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이상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기요, 형사님. 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장도연 위원장 살인 사건 말이에요. 범인은 제가 아니라 저예요. 이상우의 말에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오상규 반장이 급히 나왔어요. 제가 장도연을 죽였어요. 이상우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증거도 있고 유서도 있는데 갑자기 왜? 오상규는 당황했어요. 명확해 보였던 사건이 갑자기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무슨 동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상우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개인적인 이유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장도연 위원장이 제가 마을에 머무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고요. 이상우의 말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목사관 서재에 찾아가서 글을 썼어요. 무기는 어떻게 구했죠? 그건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이상우의 자백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홍미라가 김명숙 여사의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김명숙은 홍미라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홍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고백이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김명숙은 깜짝 놀라 홍미라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설마 정말이에요. 제가 했어요. 홍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라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김명숙은 홍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폭력과 억압을, 그리고 레나까지 괴롭히는 걸 보니 홍미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목사관에 가서 총을 쐈어요. 총은 어디서 구했어요? 남편이 서재에 숨겨두고 있던 거예요.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어서. 홍미라의 자백은 이상우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모두 범인이라고 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라야, 정확히 몇 시에 그랬다고 했어요? 라디오 15가 나간 후에요. 6시 조금 넘어서. 홍미라의 답도 다른 증언들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상우 씨도 경찰서에 가서 자백했다던데. 김명숙의 말에 홍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상우 씨가, 응, 아까 소식을 들었어.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더라고. 홍미라는 당황했어요. 이상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진짜 범인이야? 김명숙의 질문에 홍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오상규 반장이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서동석이라는 명확한 용의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우가 자백을 했습니다. 게다가 홍미라까지 자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범인이 3명이나 돼? 오상규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반장님, 홍미라 씨도 자백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뭐? 그럼 총 몇 명이야? 서동석 박사님은 부인하고 계시고 이상우 씨와 홍미라 씨가 자백했습니다. 오상규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홍미라 씨도 데려와. 홍미라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상우와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만났지만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홍미라 씨, 정말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상규가 물었어요. 네, 제가 했어요. 그럼 이상우 씨는 왜 자백한 거죠? 홍미라는 이상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보호하려고. 보호해요? 둘이 무슨 사이죠? 오상규의 날카로운 질문에 홍미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상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반장님, 홍미라 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상우 씨가 왜 남의 죄를 뒤집었어요? 홍미라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오상규는 뭔가를 눈치챘어요. 혹시 둘이 연인 사이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우와 홍미라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려고 자백하는 거군요. 오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상황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범인일 수는 없잖아요. 누가 진짜 범인이죠? 오상규의 질문에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김명숙 여사는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시간대를 언급한 것이 신경 쓰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김명숙은 오상규 반장과 마주했어요. 반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상우 씨하고 홍미라 씨 둘 다 정확히 같은 시간을 말했나요? 네, 둘 다 라디오 15후라고 했어요. 김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손목시계 확인해 보셨어요? 손목시계요? 네, 사람은 15 같은 큰 사건을 기준으로 기억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김명숙의 지적에 오상규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부터 시간 문제가 계속 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공모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명숙의 말에 오상규는 눈을 번뜩였어요. 공모라고요? 네, 서로를 사랑하니까 함께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오상규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자백이 서로를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범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긴 것은 결국 한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오상규 반장이 두 자백자와 한 명의 유서 피해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15 이후 총성이라는 증언을 기준으로 알리바이를 구성하려 했지만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어요. 반장님, 시간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 다시 해보자. 오상규는 화이트보드에 시간표를 적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15 오후 6시, 총성은 그로부터 약 5분 후.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목사관 벽시계는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15가 이미 나갔다는 거지. 시계가 고장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명숙 여사 말로는 평소에도 그 시계가 조금 느렸다고 하더라고. 오상규는 고개를 극적였어요. 김명숙 여사는 이 시간에 목사관을 다시 방문하고 있었어요. 한지연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그날 방송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네, 여사님.
평소보다 좀 일찍 했어요. 한지연은 방송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찍이라니? 봉사 준비가 많아서 15를 10분 정도 일찍 내보냈어요. 김명숙은 눈을 번뜩였어요. 10분 일찍? 그럼 실제로는 오후 5시 50분에 15가 나간 거네. 네, 그런 셈이죠. 한지연의 답변에 김명숙은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15 후 5분에 총성을 들었다는 건 실제로는 5시 55분이란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벽시계가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시계는 평소에 5분 늦었다고 했으니 실제로는 6시 10분이었던 거야. 김명숙은 급히 계산해 봤어요. 그럼 총성은 15보다 15분 늦게 난 게 아니라 15분 빨리 난 거네. 한지연은 김명숙의 추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총성이 15 전에 일어났다는 말씀이세요? 맞아. 모든 증언이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큰 사건을 기준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거든. 김명숙은 흥분했어요. 드디어 시간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그럼 누가 범인이에요?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어. 일단 이 방송 테이프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김명숙은 한지연이 사용했던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한지연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라디오 15가 흘러나왔어요. 6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띵동댕동, 지금은 오후 6시입니다. 15가 끝나자 한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내일 봉사 모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명숙의 예리한 귀는 다른 소리를 포착했어요. 15와 안내 방송 사이에 아주 작은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 김명숙이 테이프를 되감아서 다시 재생했어요. 소음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이건 장도연 위원장 목소리 같은데. 한지연도 귀를 기울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말하는 거죠? 테이프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대화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장도연의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건 홍미라 씨 목소리 같은데. 김명숙은 숨을 죽이고 테이프를 들었어요. 장도연과 홍미라가 격하게 다투는 소리가 라디오 15와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이 대화는 언제 녹음된 거지? 글쎄요. 방송할 때는 못 들었는데. 한지연도 의아해했어요. 김명숙은 테이프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이 테이프 편집된 것 같아. 편집이요? 응, 보세요. 여기 부분이 잘려 있어. 누군가 일부를 깔끔하게 잘라낸 것 같아. 실제로 테이프에는 편집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대화의 일부분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문제야. 이 테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김명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우리 집 사람들, 그리고 장도연이 죽기 전에 목사관에 온 사람은 장도연 위원장님이요. 또 생각해보니 이상우 씨가 가끔 목사관 근처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홍미라 씨도 봉사 준비 때문에 며칠 전에 왔었고. 김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중에 누군가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거네. 두 사람은 다시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편집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장도연과 홍미라의 격한 다툼이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홍미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감히 누가 누구한테. 장도연의 분노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은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대화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있었을까? 김명숙은 중얼거렸어요. 아마 범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대화였을 거예요. 한지연도 동의했어요. 그때 김명숙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연아, 거짓 유서 말이야.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경찰서에 있을 텐데요. 그럼 가봐야겠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오상규 반장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거짓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장님, 큰일 났어요. 부하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유서 필적이 장도연 위원장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오상규는 깜짝 놀랐어요. 잉크도 다른 종류고 필체도 흉내낸 거라고 하네요. 그럼 유서가 위조라는 얘기야? 네, 누군가 고의로 만든 거예요. 오상규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서동석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근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서동석 박사는 무죄잖아. 그렇게 되네요. 오상규는 당황했어요.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명숙 여사와 한지연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반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김명숙은 카세트 테이프를 내밀었어요. 이 테이프에 장도연과 홍미라의 다툼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오상규는 테이프를 받아 들었어요. 편집이라고요? 네, 누군가 고의로 중요한 부분을 빼낸 것 같아요. 김명숙의 설명에 오상규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유서도 위조고 테이프도 조작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조작됐고요. 김명숙은 자신의 추리를 설명했어요. 15가 일찍 나간 것, 벽시계의 시간 차이,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기억까지.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군요. 오상규는 이제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범인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을 조작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어요. 김명숙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한지연이 물었어요. 그건 이제부터 밝혀내야죠. 김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김명숙 여사는 경찰서에서 나와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상우와 홍미라의 이중 자백에는 분명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김명숙은 장내나를 만났어요. 19살 소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레나야, 괜찮니? 여사님. 저희 엄마가 정말 아빠를 죽인 걸까요? 장내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다. 김명숙은 장내나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제가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는. 그 소문 말이야, 누가 퍼뜨렸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우 아저씨가 마을에 온 후로 더 심해졌어요. 김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우와 홍미라의 관계, 그리고 장도연과의 갈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레나야, 그날 오후에 내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집에 계셨어요. 아빠와 크게 싸우신 후에 장내나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싸움이 언제쯤 끝났지? 5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급히 어디론가 나가셨거든요. 김명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시간이면 총성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오상규 반장이 이상우와 홍미라를 다시 조사하고 있었어요. 거짓 유서와 조작된 테이프라는 새로운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의 자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상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자백했어요? 정말 제가 했다고요. 이상우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목사관에 들어갔고 어떻게 장도연을 죽였는지. 오상규의 추궁에 이상우는 당황했어요. 그건 서재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고. 몇 시예요? 6시쯤. 15 전이에요? 후예요? 이상우는 머뭇거렸어요. 15. 후요. 하지만 그의 답변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홍미라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홍미라 씨, 당신도 15 후라고 했죠? 네. 그렇게 기억해요. 그런데 두 분이 모두 같은 시간대를 말씀하시네요. 혹시 미리 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홍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그럼 이상우 씨와 무슨 관계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상규의 직접적인 질문에 홍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거군요. 하지만 홍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제가 했어요. 그때 이상우가 있는 조사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홍미라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상우가 소리치는 바람에 두 조사실 사이의 벽을 통해 목소리가 전해진 것이었어요. 상우야. 홍미라도 벽 너머로 소리쳤어요. 오상규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을 같은 방에서 조사하겠어요. 잠시 후 이상우와 홍미라가 같은 조사실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진짜 범인이에요? 오상규의 질문에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때 김명숙 여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장래나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거든요. 반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사님. 김명숙은 오상규를 조사실 밖으로 불러냈어요. 장래나 얘기로는 그날 오후 5시 반경에 홍미라가 집을 나섰다고 해요. 5시 반이요? 그럼 15보다 훨씬 일찍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우 씨가 마을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명숙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홍미라하고 이상우가 연인 관계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우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병이요? 응, 심각한 병이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오상규는 이 정보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상우 씨가 자신의 병 때문에 더 희생을 자처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조사실로 돌아온 오상규는 이상우에게 물었어요. 이상우 씨, 혹시 몸이 아프세요? 이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마을에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상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홍미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상우는 결국 고백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길어야 몇 개월. 이상우의 고백에 홍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자백하신 거군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오상규의 말에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미라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아요. 저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우야. 홍미라가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어요. 오상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홍미라 씨, 정말로 당신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홍미라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어떻게요? 남편이 목사관 서재에 있을 때 따라가서 홍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우 씨는 뭘 했어요? 상우는 저를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증거를 없애는 것까지. 홍미라의 고백에 이상우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둘이 공모한 거군요. 오상규는 마침내 진실에 다가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건 홍미라 씨군요. 네, 홍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명숙 여사는 조사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뭔가 빠진 조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장님, 잠깐만요. 김명숙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둘의 자백을 자세히 들어보니 똑같은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요? 네, 시간 표현이나 상황 설명이 너무 비슷해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김명숙의 지적에 오상규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한 공모였다는 거군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김명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범인은 2명이지만 방아쇠는 하나였잖아요. 누가 진짜 방아쇠를 당겼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이 말에 이상우와 홍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김명숙 여사는 조사실에서 오상규 반장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상규가 이상우와 홍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홍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언제, 어떻게요? 그날 오후 5시 반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레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와 상우의 관계 때문에도. 홍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싸움 후에 남편이 목사관으로 갔어요. 목사님과 약속이 있다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뒤따라갔죠. 김명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15가 나가기 전에 범행이 일어난 거네요. 네, 맞아요. 남편 서재에 있던 권총으로. 홍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상우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저는 미라를 도왔어요. 사후의 증거를 없애고 시간을 조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상규가 물었어요. 먼저 거짓 유서를 만들었어요. 서동석 박사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상우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관 벽시계를 조작했어요. 시간을 헷갈리게 하려고. 카세트 테이프도 편집한 거군요. 김명숙이 말하자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와 장도연이 싸우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만 빼냈죠. 어떤 부분이었어요? 미라가 장도연을 위협하는 말들이요. 그리고 제 이름도 나왔고 이상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테이프 일부를 더 씌우고 잘라냈어요. 증거가 남지 않도록. 오상규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15 후에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착각이었어요. 한지연 씨가 방송을 일찍 내보냈고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기억을 재구성한 거죠. 김명숙이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총성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15가 나간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오상규가 물었어요. 홍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폭력과 억압을, 그리고 레나까지 괴롭히는 걸 보니 그래도 살인까지 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남편이 저와 상우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상우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홍미라의 고백에 이상우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라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전에 장도연 때문에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김명숙 여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범죄는 범죄지만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래나는 어쩌죠? 진짜 소문 말이에요. 김명숙의 질문에 홍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평생 미스터리로 남는 거네요. 오상규가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홍미라의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목사관에서는 최용석과 한지연이 사건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홍미라 씨가 범인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집 상황을 보면 최영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목사로서는 범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인간으로서는 홍미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정상 참작이 있을 거예요. 한지연은 자신이 무심코 방송을 일찍 내보낸 것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방송 시간을 바꾸지 않았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요. 최영석이 아내를 위로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이상우와 홍미라는 공모살인 혐의로 구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상우야.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라야, 나는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나누고 있었어요. 서동석 박사는 누명이 벗겨져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박사님이 무죄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김명숙 여사가 위로했어요. 장래나는 어머니의 범행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면회에서 장래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홍미라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레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실제로 김명숙 여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장래나를 돌보기로 했어요. 몇 주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최영석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한지연은 마을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은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김명숙 여사는 이상우와 홍미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혼잣말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이상우는 교도소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홍미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미라는 매일 편지를 썼어요. 이상우에게는 사랑을, 레나에게는 사과를. 상우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요? 면회에서 홍미라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상우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의 감나무는 여전히 붉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계절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절망 그리고 용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